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SBS 취재진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인 상당수가 위안부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자 바보 같은 소리라며 거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점포를 임대해 장사하는 자영업자에게 한 점포에서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세는 세입자가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됐던 인물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사 역사학에 기울어 있어서 부적격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봅니다.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군 무인 정찰기로 보이는 소형 비행체가 발견됐습니다. 2014년 봄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와 유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형 마트에 점포를 얻은 경우엔 마트가 갑, 본사는 을이 됩니다. 그 아래 병의 처지가 된 점주는 온갖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점주와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고 본사 측은 갑의 요구라 어쩔 수 없다며 점주에게 폐점부터 요구했습니다. 인형 뽑기가 인기를 끌면서 뽑기방도 여기저기 성업 중입니다. 그런데 경품 인형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400배 가까이 검출된 불량 제품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집에 머물던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러 갔지만 구치소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공범인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오는 18일 영구 정지됩니다. 가동 40년 만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베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SBS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권력 서열 2위로 일본의 거물 정치인입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첫 소식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먼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니카이 간사장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미 돈도 다 지불했고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건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인 상당수가 재협상을 원한다고 다시 말하자 바보 같은 소리라며 일축합니다. 話し合って解決してこっちはお金も払ってその後ねまた一から再交渉だってそんなバカなこと言ったって国際的に通用しないですよ.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에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니카이 간사장은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친서를 갖고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경제인을 포함해 300여 명의 대규모 특사단을 꾸린 건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日本ができることは何でもやると。そしてまた韓国にも協力していただかなきゃいかんことはたくさんあると。お互いにしっかりやろうと。こういうことでしょうね. 자민당 서열 2위인 니카이 간사장을 특사로 보낸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니카이 간사장이 이렇게 수위가 높은 원색적인 발언을 한 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그 뒤에 감춰진 속내는 뭔지 도쿄 특파원을 지낸 유영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니카이 특사의 발언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 특히 아베 총리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재협상론이 나올 때마다 재협상 불가론을 강조해왔습니다. 全世界に向けて明確に約束したものであって、責任を持って両国は
実施することが極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한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일본 국내 여론, 특히 우익을 의식한 대내용 발언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1%가 위안부 재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앞으로 한일 간의 재협상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협상용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끝난 사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만한 건은 아니다. 우리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재협상을 위한 그들의 카드로 볼 수 있다. 아직 얘기 안 된 가운데서 좀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타협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 니카이 특사의 진위가 무엇이든 앞으로 재협상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SBS 단독 취재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이 한 점포에서 최소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5년 동안 크게 올릴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의 핵심 방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입니다. 5년으로 규정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 계약 후 5년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연 9%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인상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해 세입자가 사실상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그 지역을 물러나고 마음 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상가 운영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엔 5년은 짧은 시간이라며 10년 정도는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9%에서 5%로 낮추는 등 영세 상인을 위한 다른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실제로 가게를 내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주가 만약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로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취약하다 보니 한 자리에서 5년 넘게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강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시설비와 권리금 등 3억 원을 투자해 미용실을 시작한 홍모 씨.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다. 좀 참담하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홍 씨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동안 보증금을 2배로 올려줬고 수백만 원인 월세를 한 차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바뀐 건물주가 미용실 자리에서 자신이 다른 가게를 하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2억 원의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홍 씨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집니다. 금연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자나. 진짜 절벽에서 절 미는 거죠. 죽으라고.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같은 점포에서 영업을 5년 이상 지속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법에 따라 보장받는 5년이 넘으면 임차 계약 유지를 위한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차 상인들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장사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스스로 개척한 상권을 원하는 기간만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약입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서 겪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들어야 합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추진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골자는 전세 2+2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기간 2년이 끝난 뒤 추가 2년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4년 전세를 보장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때도 기존 보증금의 최대 5%까지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1989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는 전세값이 30% 가까이 폭등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를 꺼리면서 월세가 느는 부작용 해결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반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할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월세의 경우 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다음은 사드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부지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장관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사드는 미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반도 현안을 협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t the White House in the Oval Office, and they talked about the ongo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in the Gulf. 테이블에는 사드 배치 문제도 올라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침이 전달된 이후 미 정부 수뇌부의 첫 공식 협의입니다. 협의 이후 사드는 미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왔고 사드 배치는 한미 정상 간에 이루어진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는 강조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Does that mean that you're disappointed in the South Korean decision to delay the? I don't want to characterize it as that, but that's something. 똑부러지게 아니라고는 답하지 않은 것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지난 3일 매티스 장관의 언급과는 다소 다른 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거들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이런 분위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SBS 손성민입니다. 이러자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서 사드 배치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방향을 분명히 밝혀서 사드 논란이 커지는 걸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새 정부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드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미 동맹 차원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국익과 안보라며 사드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다만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는 필요한 만큼 환경 영향 평가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습니다. 새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조치가 한미 갈등으로 본격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양국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실무 채널을 통해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설명할 방침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인생만사 세옹지 마라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콕 찍어 참 나쁜 사람으로 지칭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은 새 정부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됐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노태강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2013년 체육국장 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올렸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인물입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는 박 전 대통령의 거듭된 질책 탓에 결국 지난해 7월 명예퇴직했습니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30년간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노 차관은 지난 정권의 일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체육계 자율성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다시 사무실을 보거나 직원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울컥할 것 같아요. 그동안 체육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 고쳐야 될 것은 빨리 고치고 제대로 돌려놓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장에는 김혜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25년 전 인권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며 법무법인 부산에서 활동하던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간 이후 줄곧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용진 한국동사발전 사장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황인성 한신대 외래교수가 임명됐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한 새 정부의 첫 장관이 됐습니다.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는데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야 3당 모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 10분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후보자가 경제정책과 정책기획 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반대를 굽히지 않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나 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무위 명의의 검찰 고발을 고집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두 후보자에 대해선 조건부로 보고서 채택에 응할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포함해 야 3당 모두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통 크게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협치요. 존재감 확인 차원에서라도 강 후보자는 꼭 낙마시키겠다는 야 3당의 공감대가 감지됩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워낙 커 강 후보자 건은 후속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경화 후보자 구하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전 정권 외교장관과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침부터 야 3당 지도부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국제 무대 경험을 강조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부탁했지만 야당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도덕적 흠결은 물론이고 4강 외교 경험이 부족해 양식 주방장 필요한데 한식 주방장 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3당이 전부 부적격자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나온 발표문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인데 준비할 외교장관이 없다며 강곡희란 표현이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와대 안에선 이러다 전 정권 장관이 대통령과 미국에 가야 할 판이란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명 철회보다는 관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고 청문회에서도 낙마할 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재요청을 하고 이후엔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 야당 설득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방침을 정한 뒤 당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소속 의원들에겐 항의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자 피해 대책 전담반을 꾸렸고 법적 조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고은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정한 뒤 국민의당 홈페이지에는 평소 10배 수준의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강경화 임명을 찬성해달라. 정보를 발목 잡지 마라. 항의글이 쇄도하면서 국민의당 홈페이지 소통광장은 오후 내내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폭주하는 항의 문자에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이게 문자 폭탄이 또 수백 개씩 쏟아져서 굉장히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는다고 판단한 국민의당은 문자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까지 꾸렸습니다. 모욕적이거나 인신 비방성 문자를 받은 사례를 수집한 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문자 발송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청문회 전국에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시민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참여, 문자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무더기 문자에 시달린 야당 의원들은 욕설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 등은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사 역사학에 기울어 있어서 문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인에서 장훈경 기자와 따져봅니다. 먼저 이 유사 역사학이란 게 어떤 겁니까? 네, 유사 역사학이란 말은 역사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가짜 역사학이란 뜻입니다. 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볼 때 역사적 근거가 없거나 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를 갖고 통설과 다른 학설을 제기하는 걸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건데요. 한때 많이 읽혔던 환단고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유사 역사학은 고대사 시절 우리 한반도의 영토가 중국 쪽으로 더 넓었다고 주장하는 등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를 하면서 주류 역사학계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이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이 유사 역사학은 증거가 부족한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종환 후보자가 이렇게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역사학을 추종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일단 도종환 후보자가 유사 역사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해온 건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고조선 시대 중국 한나라가 설치했던 4개의 군, 이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겁니다. 이 유적 발굴과 사료 해석 등을 통해서 한사군 중에 특히 낙랑군은 평양 부근, 그러니까 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게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도 후보자는 재작년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에서 이 낙랑군이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에 있다는 이 유사 역사학의 주장을 소개를 하면서 네. 재야사학자들의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에 넣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낙랑군의 위치를 이 평양으로 표시를 했던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이 당시에 정치권의 힘이 부당하게 작용했다는 게 일부 역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류사학계 쪽 사업이 무산된데 도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라는 건데 뭐 그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겠군요. 네, 역사학 교수들의 SNS인데 실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지나친 민족주의와 유사 역사학에 대한 동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문체부에서 관장하는 박물관에 유사 역사학의 시각이 담긴 전시물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문화재 발굴과 보존, 또 연구자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도 후보자의 역사관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럼 도종환 후보자 본인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유사 역사학 추종자가 아니다. 또 지도 편찬 사업이 무산이 된 건 사업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특정 학설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역사 해석은 학문의 영역이지 이 권력을 가진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 학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역사관 논란이 뜨겁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야산에서 북한군의 무인 정찰기로 보이는 소형 비행체가 발견됐습니다. 거의 3년 만에 또 발견된 건데 군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비행체입니다. 길이 1.8m, 폭 2.4m로 몸체는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군은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를 봤다는 현지 주민 신고를 받고 합동조사팀을 급파해 수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크기와 형태 등이 지난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하다며 북한군의 대남 정찰용 무인기로 추정했습니다. 장착된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보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넘어온 것인지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군 무인기가 4차례나 발견됐는데 서북도서 주요 시설과 서울 시내, 심지어 청와대를 촬영한 사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파주에서 북한군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하하다 경보 사격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고도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활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으로도 필요한 군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이번 무인기가 최근에 넘어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군의 대공 방어망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 공개한 신무기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김정은 참관 아래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모습입니다. 무한궤도 차량에 실린 발사관 4곳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미사일은 저고도로 200km를 날아 목표물인 해상의 함선에 명중했습니다. 발사된 순항 로켓들은 정확하게 선에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에 띄워놓은 목표선을 탐색하여 명중했습니다. 김정은 앞에 놓인 지도에는 동해상에 빨간색으로 미사일이 날아간 경로가 표시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행 경로에 따르는 기동 특성, 탄상 복합 유도무리의 목표 포착 및 유도 정확성, 저가 식별 특성, 목표 진입 시 급격한 고도 이행 능력을 검토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발사 차량의 성능도 점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동해상 미군 핵추진 항모 전단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서해 쪽에 배치할 경우 우리 해군 함정들도 다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함정 접근하는 거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NLL을 마주보고 있는 우리 함정들하고 할 때 얘네들이 기습적으로 타격을 할 수도 있죠. 북한은 새 정부 들어 화성 12와 북극성 2형 등 탄도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까지 두루 시험 발사해 앞으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최루가스가 자욱한 연세대 교정에서 최루탄에 맞고 쓰러진 고 이한열 열사를 동료 대학생이 부축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꼭 30년 전에 촬영된 이 사진은 우리 민주화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그날을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람들을 김기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는 30년 전 그날 사진 속 아들을 마주할 때면 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1987년 6월 9일 서울 연세대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다음 날 열리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규탄과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종창 씨는 그 자리에서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열사를 부축했습니다. 고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왼쪽 편에 뭔가 학생이 쓰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학생이 쓰러져 있어서 앉게 됐죠.
민주주의를 외치다 쓰러진 한 청년의 죽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며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달 뒤 서울시청 앞 연결식엔 10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 열사는 그렇게 6월 항쟁의 화신으로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는 다시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30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86학번 동기인 박남식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참석했습니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많이 부끄러워하고. 큰 길을 열고 먼저 떠난 친구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좀. SBS 김기태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을 맞고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 1987년 7월 5일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7월 9일 100만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연결식이 거행됐던 서울 광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 이한열 열사 30주기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연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 서울광장엔 우리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고 이한열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오늘 문화제는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돼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꽃다지 그리고 가수 안예은 등의 노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배우면서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또 알게 됐었는데 책에서 알던 거를 실제로 느껴보고자 한번 나와보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6시 반에는 이한열 장례 행렬 재현 행사가 열렸는데요. 1987년 7월 9일 이곳에서 열린 당시 장례를 재현해 이한열 영정차와 만장을 앞세운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한열 추모곡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만든 가수 안치환을 비롯해 전인권 밴드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연세대 1980년대 학번들을 중심으로 동문 200여 명이 결성한 이한열 합창단도 무대에 오릅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후 2시엔 6월 항쟁군 등으로 꾸민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누비는 민주시민 대동제가 펼쳐지고 저녁 7시에는 6월 항쟁 30년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본사의 갑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사연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가 대형마트의 점포를 얻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역시 수직적인 역학관계가 형성되는데 마트가 갑, 프랜차이즈 본사는 을, 그리고 점주는 병의 처지로 전락합니다. 갑과 을의 횡포에 시달리며 온갖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점주들을 최우철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대형마트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친구 매장. 업체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마트 측의 안내문이 매장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을 포기를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점주 김 씨는 5년 전 마트에 입점하면 매출이 좋고 폐점 가능성도 적다는 본사의 설명을 믿고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 대형마트에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김 씨 매장 크기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에 경쟁업체 직영점을 유치한 겁니다. 설상가상, 본사 측은 자신들이 정한 일부 상품까지 자주 떠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반품도 여의치 않으면서 매장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만 갔습니다. 부탁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아유 좀 해줘요. 사장님 뭐 좀 해줘요. 그럼 매일 대화를 하는 영업하고는 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이. 이렇게 근근히 5년을 버텼지만 2달 전 마트 측은 매장에서 아예 점포를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프랜차이즈 본사에 빌려준 매장은 5년간만 권리가 보장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측은 점주와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고 본사 측은 갑의 요구라 어쩔 수 없다며 점주에게 폐점부터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매장을 닫기로 하고 재고로 쌓여있던 이불을 본사에 반품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사 측이 반품 상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감가상각을 적용하겠다며 제값을 다 쳐주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다 며칠 전 마트 측의 눈치를 살피던 본사가 1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며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김 씨는 계속된 갑과 을의 횡포에 장사할 의지마저 잃었다고 말합니다. 제 목소리를 100% 다 못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맹점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SBS 최우철입니다. 네, 인형 뽑기가 인기를 많이 끌면서 전국에 인형 뽑기방이 참 많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품 인형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짝퉁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인형에서는 몸에 나쁜 환경 호르몬도 검출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인형 뽑기방. 세관 직원들이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인형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캐릭터 인형 2,000여 개는 모두 이른바 짝퉁 인형. 중국에서 만든 인형을 몰래 들여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품에 비해 30에서 40%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형 뽑기방 업주들 사이에서 SNS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통상가가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100원에 좀 싸려고 그런 데서 많이 사죠. 이 인형은 정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형은 가짜 제품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쉽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짝퉁 인형에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는 KC 인증마크까지 가짜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단속을 벌인 관세청은 짝퉁 인형 52만여 점, 정품 가격으로 72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일부 인형에서는 어린이가 입으로 빨았을 경우 아토피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00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정유라 씨가 오늘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러 구치소를 찾았지만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녀 사이이긴 해도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만날 수 없다는 게 교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쓴 정유라 씨가 택시에서 내립니다.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에 남부구치소에 소감된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러 온 겁니다. 정 씨는 변호인의 안내를 받아 구치소로 들어갔지만 불과 20분 만에 도로 나와야 했습니다. 교정당국이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아서입니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정당국은 두 사람이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의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수사를 맡은 검찰이 접견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장이 재량으로 접견을 못하게 한 것은 월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 씨도 조만간 다시 접견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와요. 하지만 교정당국은 법적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접견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서울 중구청 공무원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 전 고문은 아무 대가 없이 빌려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비리 관련 감사 중 A씨의 계좌에서 3억 6천만 원의 수상한 입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돈은 2014년 3월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A씨가 아직 돈을 갚지 않았고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시기가 당시 임 전 고문의 부인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때와 맞물려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옥호텔 설립 사업은 2012년부터 4차례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로막히다 지난해 3월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호텔 신라 측은 임 전 고문이 돈을 입금한 시기에는 호텔 경영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 전 고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집을 마련하는 데 돈이 필요해 빌렸을 뿐이라고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을 위치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당시는 7급 담당 일반 주임이었어요. 임 전 고문 측도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부동산 담보까지 설정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뒤 조만간 임 전 고문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불법적인 정부 개입과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 있었다고 어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홍한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을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홍 전 본부장 등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법원이 두 회사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아울러 이런 합병 과정에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며 삼성물산 소수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내용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문 전 장관 등의 재판 결과를 본 뒤 다음 달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합병이 무효가 될 경우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키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산 주주들이 국민연금 등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사안이고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이 매우 심해야 무효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어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오는 18일 밤 가동을 멈추고 영구 정지됩니다. 40년 만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안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각오 끝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착공 6년 만인 1977년 6월 18일 대한민국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원자로에 불이 붙었습니다. 총 건설비는 1,560억 원,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3배가 넘었습니다. 무모한 사업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력을 묵묵히 공급해왔습니다. 지난 2007년 설계 수명인 30년이 만료됐고 10년간 수명이 연장돼 40년 동안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확정으로 불이 꺼지게 됐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18일 24시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안전성 검사를 거쳐 2022년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구정지 직후 원자로 안에 남아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부진의 저장소로 옮겨 보관합니다. 부진을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15년이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해체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기검사를 통해서 사용 후 연료 저장소와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등에 대해서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리 1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2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탈핵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탄핵 공지로 몰고 있는 코미 전 FBI 국장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은 오히려 격화됐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은 사실상 명령이었다. 코미 전 국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코미 전 국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자신과 FBI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러시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을 해임했고 이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for me to say whether the conversation I had with the president was an effort to obstruct. I took it as a very disturbing thing, very concerning. 트럼프 대통령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기밀 대화를 유출한 코미를 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They will lie, they will obstruct, they will spread their hatred and their prejudice. But we will not back down from doing what is right.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정면 충돌함에 따라 특검 수사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기 전까진 지루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영국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브렉시트 협상, 즉 EU 탈퇴 협상을 앞두고 메이 총리가 강력한 협상권을 달라며 조기 총선을 승부수로 띄운 건데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총선 결과가 유럽의 미래에 가져올 파장을 파리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조기 총선 개표 결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650개 선거구에서 319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건 물론 지금보다 오히려 12석이 줄었습니다. 과반을 넘어 최대 의석수를 자신하던 메이 총리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꿋꿋이 보수당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벌써 총리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At this time, more than anything else, this country needs a period of stability. Lost votes, lost support and lost confidence and make way for a government that will be truly representative of all of the people of this country. 과반 의석 상실로 메이 총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EU와의 완전 단절,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선전한 노동당이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EU와의 싸움에 앞서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더 급해졌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행보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에서 장타자로 이름난 장하나, 김민선, 성은정 이 세 명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장타에서는 성은정이 앞섰지만 스코어에서는 장하나가 웃었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자, 멀리 나가길 응원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성은정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월등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잘 맞으면 앞에 있겠죠? 세 선수 가운데 장타력은 18살 여고생 아마추어 성은정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성은정은 6번 홀에서 드라이버로 무려 293m를 날려 선배 2명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37m를 보낸 장하나보다 56m나 더 멀리 친 겁니다. 하지만 성은정은 짧은 퍼트를 몇 차례 놓치는 등 아직 세밀함에서 부족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장하나는 샷거리가 셋 중에 제일 짧으면서도 스코어는 가장 좋았습니다. LPGA 4승, KLPGA 8승에 빛나는 베테랑답게 정교한 숏게임으로 막판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5언더파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성은정은 2언더파, 김민선은 1오버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첫날 깜짝 선두는 우승 경험이 없는 투어 6년차 최가람입니다. 최가람은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잡고 10언더파 62타를 적어내 이민임이 갖고 있던 코스 레코드를 2타 경신하며 3타차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네, 한국 하키는 한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요. 대한하키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아집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사이 10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내륙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지나면서 대기는 습해지죠. 여기에 서해상 바다 안개까지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괜찮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동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제주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 없이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이자 유명한 사업가인 랜디 저커버그는 주중에는 무언가 놓치는 게 두렵더라도 주말에는 놓치는 걸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스마트폰 좀 멀리 두고 나 자신을 위해 알차게 보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금요일 밤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